안녕하세요. 어른들을 위한 전래와 야담, 그리고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기묘한 사랑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매년 한 명씩 죽게 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된 진실은 결국 마을 전체를 뒤흔들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진중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는 한참이나 벗어난 곳이라 관아의 소식도 늦게 닿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논에 물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산을 가득 메웠으며 가을이면 별을 베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 늙고 또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누구도 입 밖으로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술잔이 몇 순배 돌면 누군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도 그 집 제사가 다가오는구먼. 그러면 주변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사람도 입을 다물었고 술잔을 들던 손도 멈췄습니다. 마치 그 말 자체가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벌써 5해째였습니다. 그 집 제사가 끝나면 반드시 사람이 한 명씩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야 흔한 일이고 병든 사람이 눈을 감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해에도 죽었고 3번째 해에도 4번째, 5번째 해에도 어김없이 죽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모두 제사가 끝난 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밤잠을 자다 숨을 거두었고 누군가는 밭에서 쓰러졌으며 또 다른 이는 저녁상을 앞에 두고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 모습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죽기 전 모두 그 집 제사에 다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집 담장 근처에서는 뛰어놀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우물에서 그 집 이야기가 나오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귀신이 데려가는 거야. 맞아. 억울하게 죽은 혼이 아직도 떠도는 게지. 그 집에는 복례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45, 25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복례는 매년 같은 날이 되면 조용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귀한 살림이라 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술 한 잔. 제사가 끝나면 음복이라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씩 권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술을 받아 마신 사람 가운데 해마다 한 명씩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 붙은 여자라고 했고 어떤 이는 저주를 품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째 봄비가 쉬지 않고 내리던 어느 저녁, 낡은 갓을 눌러쓴 선비 한 사람이 진중리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도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허리에는 오래된 보퉁이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에 들어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겠습니다. 주막 노파는 방 하나를 내주며 술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 양반, 며칠 뒤가 저 윗집 제삿날이요. 밤에는 괜히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선비가 이유를 묻자 노파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날만 되면 사람이 하나씩 죽는다고 믿습니다요. 선비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괜한 말을 꺼냈다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워낙 조용하고 차분하게 물으니 이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5이라는 것, 모두 제사 뒤 사흘 안에 죽었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복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복례의 저주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다들 복례를 피해 다닌다고. 그날 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선비는 창문을 열고 산기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폐 하나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금빛 글자가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암행어사만이 지닐 수 있는 마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주막을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의원의 집이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노인으로 10수년째 진중리 사람들의 병을 돌봐온 인물이었습니다. 죽은 5사람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어사가 문을 두드리자 의원이 나왔습니다. 낯선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가다 하룻밤 묵게 된 선비입니다. 제가 어제 주막에서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괴이한 일에 관심이 많아서요. 의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괴이한 일은 없소. 사람이 죽으면 다 병이지. 5사람이 모두 제사 뒤 사흘 안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요. 어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만을 하신 분이 어르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5분의 증상이 혹시 비슷하지는 않았습니까? 의원은 잠시 어사를 바라봤습니다. 못마땅한 눈빛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짧게 내뱉었습니다. 맥이 끊기고 숨이 가빠지며 죽었소. 그런 증상의 병이 있긴 있소. 5이 모두 같은 병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고 자시고 간에 내가 드릴 말씀은 없소.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단순한 선비가 아닙니다. 의원이 멈췄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잠깐 보여줬습니다. 의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안에 마주 앉자 의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무릎을 가만히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소. 그 나이에 그렇게 갑자기 맥이 끊기는 경우가 5이나 연달아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냥 병사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소. 증거가 없었으니까. 의원은 거기서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의원도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원 또한 용의 선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원의 집을 나온 어사는 죽은 사람들의 집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최서방의 집. 늙은 아내는 문 앞에서 어사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부인 남편분이 몇 해 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요? 당신은 누군데 그런 걸 묻소? 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패를 꺼냈습니다.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노파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죽기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벌떡 일어나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와 누웠어요. 2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분이 아비의 아내도 처음에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한참을 설득하고 마패까지 보여주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술에 취해 혼잣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그 말만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고 어렵게 문을 열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죽기 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본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사는 마을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문득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죽은 5사람은 서로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해 전에는 모두 자주 어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그 이야기를 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분명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어사는 복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어사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잠깐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볼일 없습니다. 제사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눈 하나가 어사를 바라봤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러 온 것입니다. 복례는 한참 동안 어사를 바라보다가 마패를 보여주자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채로 팔짱을 끼고 어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제사에 다녀간 사람들이 해마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인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죽였다고 하지요. 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중요하십니까? 복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복례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죽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죽은 5사람의 과거를 캐다 보니 마침내 20년 전 이야기에 닿았습니다. 20해 전 이 마을에 박돌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았습니다. 바로 복례의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힘이 좋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마을 창고에서 곡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박돌이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여러 명이 박돌이가 창고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고, 수상한 짓을 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나왔고 결국 박돌이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5사람은 모두 박돌이의 행적을 증언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돌이 귀신이 복수하는 거잖아.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가는 거야. 그래,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구만. 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5년 전부터였을까요? 박돌이가 죽은 건 20해 전 일인데 왜 15년이나 지나서야 죽음이 시작됐을까요? 가족들을 다시 찾아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죽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가위에 눌렸습니다. 옥분이 아비는 술을 입에 달고 살더니
어느 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죽기 전 몇 달 동안 극심하게 불안해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사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죽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고. 20회를 눌러왔던 죄책감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스스로 절이 된 것이라고. 하나가 흔들리면 옆 사람도 흔들렸을 것이고 그 흔들림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죽은 사람들의 집을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집을 돌았습니다. 처음 4집에서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 작년에 죽은 박첨지의 집 뒤주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었는데 거기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는 잊어도 죄책감은 남는다. 어사는 그 종이를 가지고 다른 집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최서방 집마루 틈에서도, 돌쇠 영감 괴짝 안에서도, 강씨와 옥분이 아비 집에서도 똑같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5장 모두 같은 문장, 같은 글씨였습니다. 복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어사는 마을에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글씨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린 공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우물 청소 날짜를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어사는 그 문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장집 머슴이 아무 의심 없이 건네줬습니다. 어사는 2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글씨가 같았습니다. 획의 굵기, 받침을 처리하는 방식, 마지막 획을 살짝 올려 끝내는 버릇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범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마을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장 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의원이 와 있었습니다. 이장은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무언가를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아 목숨은 무사할 것 같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올해는 이장 어른 차례였던 거구먼. 제사도 아직 안 지냈는데 벌써 이런 일이. 그 집 귀신이 더 독해진 거야. 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깨진 찻잔 하나, 반쯤 비어있는 약사발 하나, 침상 옆에 놓인 숭늉 한 그릇. 의원은 이것저것 냄새를 맡고 살펴봤지만 독의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방을 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는 건드리지 마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복례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복례를 감싸는 말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쓰러진 것인가? 5년 동안 제사가 끝난 뒤 사흘 안에 죽어온 패턴이 왜 올해만 제사 전에 깨진 것인가? 그리고 복례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 말. 평생 복례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욕해왔다는 사람이 죽을 고비에서 가장 먼저 복례 걱정을 했다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사는 다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어사를 보자 이번에는 군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복용한 독의 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했지만 죽이려는 양이 아니었소. 그 독의 출처는 짐작이 가십니까? 의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증상을 일으키는 약초밭이 몇 군데가 있긴 있소. 흔하진 않지요. 어디입니까? 이장 어른 댁 뒷겹과 동고박 앞에서 키우고 있어. 어사는 그 길로 이장의 집 뒷겹을 살폈습니다. 담장, 가장자리, 다른 약초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잎이 넓고 줄기가 붉은 흔하지 않은 풀이었습니다. 소량으로도 며칠 뒤 조용히 심장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아주 조금만 쓰면 죽지는 않으면서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만큼 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마을에서 글을 쓸 수도 있는 몇몇 사람 중 하나였기에 용의 선상에 제일 먼저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독을 먹었습니다. 죽을 만큼이 아니라 쓰러질 만큼만. 그것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어사의 수사가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것을 느낀 그 사람이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되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에서 복례를 감싸는 말을 남기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훌륭한 어른으로 바라볼 것이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례를 감싸는 그 말이 아니었다면 의원을 계속 의심했을 겁니다. 5년 동안 그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5사람을 죽였습니다. 공범들 중 하나가 흔들려 입을 열려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그들을 찾아가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마을 어른이 건네는 술을 마다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술에 뒷겹 약초를 다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씩 죽였습니다. 제사 뒤를 노린 것은 처음부터 복례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아직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어사를 바라봤습니다. 어사는 자리를 잡고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글씨를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이장이 멈칫했습니다. 이 몸으로 무슨 글씨요? 그냥 이름 석자만 적어주시지요. 이장은 잠시 어사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어사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품 안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뭐요? 박첨지 집에서 나온 종이입니다. 죽은 5사람 집에서도 모두 나왔습니다. 같은 글씨로 쓰인 같은 문장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독하지 않은 적은 양, 자기 집 뒷겹에서 나는 약초로 만든 독, 또 쓰러지자마자 복례를 감싸는 말. 이장의 인상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르신은 피해자가 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스스로 독을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시지요. 당신이 범인임을 내 확신하오. 이장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창호지 너머로 횃불빛이 번졌습니다. 포교들이었습니다. 이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실눈을 떠 어사를 바라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모에 묵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은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젠장.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사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례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묶여 끌려가는 이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남편의 위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습니다. 억울해 마시고 편히 쉬세요. 이장이 포교들에게 끌려가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어사가 복례 곁에 서 있다가 복례의 낮은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사는 깜짝 놀라며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요? 복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장례식에 찾아온 이장과 죽은 5명의 증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듣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그 사실을 고한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믿으면서 20해를 버텼습니다. 어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중리 마을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복례는 그 이듬해에도 남편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 제사 뒤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해 처음으로 제삿날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복례는 그날 아침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오래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웃집 노파가 담장 너머로 보았는데 복례의 어깨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해를 담담하게 버텨온 그 어깨가 그날 아침만큼은 조용히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20해를 기다렸습니다. 잊혀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드러날 날을 기다린 것처럼 세상에는 사라지는 것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지른 죄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기묘한 사랑방이었습니다.